네, 둥글게 둘러앉은 대선 후보 5명. 네 번째 TV 토론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확 줄이고 대신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또 상대방의 공약을 검증하는 데 애써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다소나마 개선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4차 TV 토론회, 지난번 TV 토론회에 대한 호평 때문인지 어제 네거티브는 좀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이기는 경기를 봐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예. 골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저께 경기는 전부 다 비기는 경기라 그럴까요? 몸조심하고 이슈가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워낙에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각 후보별로 이거는 좀 자제하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몇몇 후보는 여전히 좀 공격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나마 이제 좀 이 비방은 좀 없어졌다 뿐이지 실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맞아 저렇게 얘기해야 돼 아니면 이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후련하게 정말 골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밋밋하다 경기가 이런 어떤 관전평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골이 들어간 느낌이 없이 좀 밋밋한 경기였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3차 토론에 워낙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은 어저께는 나름대로 네거티브 본다는 본인들의 어떤 정책적인 식견들을 조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종근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맞는데 그건 사실 어차피 이게 5명이 사실은 2시간 내지 3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 원시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했던 부분이 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다라고 보면 어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름대로 드러났고 그리고 상대 후보가 무엇을 부족한지를 각 후보들이 좀 드러내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제까지 있었던 토론 중에서는 가장 좀 괜찮았던 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토론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다. 자, 이런 평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TV 토론은 일단 앉는 방식에서 차별화를 두지 않았습니까? 일렬로 그동안 이제 세우거나 그랬었는데 그 기존 방식을 어쨌든 좀 뒤엎고 빙 둘러 앉아서 이제 원탁형 테이블을 선택을 했는데요. 토론 시작부터 이 자리 배치 때문에 좀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장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 배치가 좀 아주 좀 미묘하게 되긴 했습니다. 한때 같은 당이었던 분들끼리 마주 보시는. 예. 저는 우리 손석희 후보, 손석희 전 후보가 아닙니다. 손석희 사장님하고 예. 앞으로 같이 해야 되는가 본데요. 두 분이 같은 당 아닙니까? 옛날에 통진당 했나 보죠. 같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시작부터 좀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원탁 토론의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충분히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form follows function이라고 그러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그냥 서서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서서도 서로 공박이 벌어질 수가 있지만 원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앉아서 모두 다 함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대방 표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과 함께 앉아서 했다. 굉장히 차분해질 수 있다. 네. 두 가지가 다 살아나서 사실상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럼 굳이 왜 우리가 서서 했느냐 지금까지 하는 네. 어떤 부분들을 많이 상쇄했다. 그리고 앉아서 하더라도 굉장히 액티브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액티브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서 하느냐라는 대답을 이번 원탁회의에서 좀 답이 보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리 배치는 뭐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다 사전에 뽑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우연히 저렇게 자리 배치가 또 됐네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모든 발언 순서라든지 룰 같은 것들은 그냥 각 캠프 실무자들과 사실은 그 주최 측에서 예. 이미 다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진행하던 손석희 앵커가 사실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당이었던 분이 공교롭게 마주보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네. 두 분 통진당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 물론 그것도 뭐 농담으로 치부하고 지나갈 수 있기도 하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저 토론에 임하는 어떤 본인의 전략이라든지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본인의 키워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한 농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의 저런 얘기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나. 어제 이거 차츰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토론 내내도 아마 그런 키워드 통진당, 보수, 우파 이 키워드를 가지고 토론에 임했기 때문에 저것도 아마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었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타겟이 분명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상황이군요. 자, 이제 선거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원샷 단일화, 바른정당이 어제 이 제안을 하면서 지금 반문 단일화 변수가 막판 핵심 변수가 됐는데요. 각 당마다 또 후보들마다 다 생각도 다르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분석도 다 다른데요.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뭐 제안을 한 셈이죠. 후보 단일화 하실 그걸 겁니까? 뭐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그 문제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십니까? 뭐 잘못될까봐 그러십니까? 드디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적폐연대가 제가- 형성되나 하고 제가 분명히 물어본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안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홍 후보님 어떻습니까? 아이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아니, 그 생각도 없는데 저 바른정당 존립이 문제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세 당의 후보들이 구세어라 연대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글쎄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 사람이 힘내세요. 한것 같아. 네. 포문은 역시 문재인 후보가 열었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구세여라 유승민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어제 또 토론의 백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에 심 후보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사실은 의도가 있었잖아요. 예. 심상민 후보한테 자 이렇게 그 연대가 되는 게 완전히 적폐 연대가 아니냐. 네, 심상정 후보는 대상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한테 좀 이 도와달라. 어떤 의미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같은 어떤 그런 편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외려 심상정 후보는 구세어라 유승민 해갖고 그 유승민 후보를 좀 이렇게 예. 편들어주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왔어요. 일단 이 다음 장면에서 아마도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문재인 후보가 속내를 좀 드러냈죠. 이 왜 물어봤는지에 대한 그 네. 정리를 했죠. 자, 드디어 적폐 연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폐의 대상들이 한때 연대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한 후보를 이 거부하는 그런 식의 연대다.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그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네.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들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이게 드디어라는 표현이 참 저는 아까 귀에 들어왔는데 드디어 이제 실제 실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단일화 연대가 물밑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보니까 바른정당에서 발빠르게 협상을 하자라고 하고 오늘 아마도 바른 시민 한 시민 단체에서 주최로 해서 각 세 당의 정책위 의장이랑 다 불러놓고 이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국민의당 거기 안 가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 당이 지금 어저께 표현한 대로 겉으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더 떨어지거나 혹은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더 높아지거나 뭐 예. 이런 몇 가지 변수에 따라서 새 당은 좀 더 절박해질 것이다. 왜? 거의 이제 일주일하고 그러니까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전에 뭔가를 하려면 이번 주 말에 여론조사가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새 후보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만은 단일화가 될 수도 있다.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뭐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에서 가능한 것도 없지만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선 전날 5월 8일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3당 후보의 단일화는 거의 어렵다. 3당 후보의 네, 단일화. 3당 후보는 그러면 양자간 단일화까지는 그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또 중도보수연합 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 대연합 이 네. 카드는 아직은 살아는 있으나 바른정당을 기점으로 한 그렇죠. 예. 예. 살아는 있으나 3당이 합당한 그 단일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너무 다릅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공통분모가 있고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또 공통분모가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너무 다릅니다.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만약에 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그날로 호남과는 안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사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어떤 그 후보연대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은 이 바른정당과 다른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바로 돈이죠. 예. 지금 만약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물론 받은 국고보조금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들어갔던 돈은 보존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나름대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예. 없는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들어간 돈이 솔찬히 꽤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 3당으로 만약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이 만약 단일화가 됐다고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서서 15% 이상 얻어서 당선을 하든 말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현실상 3자가 후보 단일화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택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당의 단일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3당은 불가능하지만 유승민 후보를 매개체로 해서 홍준표 후보 혹은 안철수 예. 후보 이렇게 양자 단일화는 가능할 그 것이다. 카드는 살아있다. 살아있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정말 절대 안 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당 후보가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네. 그럼 바른정당 내 지금 사실 시발점은 김무성계 네. 의원들인데요. 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집요하게 꺼내는 걸까요? 그건 김무성계 의원들의 결국 정치력에 따른 건데 특히 예. 한 사람을 거명하자면 김무성 전 대표의 정치력에 따른 건데 현재까지는 사실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후보가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언급하신 듯이 물밑에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그리고 정말 김무성 전 대표가 유승민 후보하고 독대를 하든지 해서 뭔가를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후보는 후보대로 가고 당은 당대로 가고 하는 굉장히 불협화음을 외부에만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 지금 단일화의 저 얘기가 바른정당 입에서 먼저 나옴으로써 잘못하게 되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에게도 구걸, 굉장히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에도 구걸하는 어떤 모양새가 됐다는 거죠. 우리 그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낮긴 낮더라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하여금 그들의 필요성을 느껴서 먼저 다가오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돈도 없고 보존받을 길이 없고 대선 후에 살 길에 막막한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방향성을 오르나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간 거칠고 전략이 사실 좀 보이지 않았다. 저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하지만 아직까지 물밑에서의 나름대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카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르다고 좀 봅니다. 아직까지 근데- 살아있는 카드다. 예. 근데 정치는 어차피 현실이라 문제는 이겁니다. 그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움직였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다거나 뭐 어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가장 갖고 있었던 어떤 장점이 정말 토론 아닙니까? 남경필 지사와의 스탠딩 토론이 굉장히 그래도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이 벌써 4차까지 왔습니다. 네 번까지 왔는데 3%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5%만이라도, 그러니까 1%포인트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어야,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협상을 하더라도 3%와 5%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지지율에 있어서는. 내가 당신과 협상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꺼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몇 개월간 계속 고정되어 있는 어떤 지지율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선거는 사실은 조직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후보 혼자 끝까지 완주를 한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후보는 네. 죄송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자, 예. 이제 4차 토론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영되는 어저께 것이 반영되는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다. 자, 이 당에서는 그래 토론 잘한다는 후보가 지금 4차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물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을 또 해야 됩니다. 선당 후사라고 당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답을 후보 본인이 또 해야 되거든요. 토론은 가장 잘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이게 지금 바른정당의 딜레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재외 국민투표도 시작이 됐고요. 이제 사전투표도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뭐 양자 연대가 되거나 혹은 뭐 어떤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찍었던 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표가 되죠. 무효표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물론 예. 지금 이제 투표용지 인쇄됐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틀 동안 30일 날 지금 투표용지에 그러니까 인쇄가 인쇄가 되는 되죠. 거죠? 아마 예. 30일 날 인쇄가 되면 네. 그때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다 그러면 사전 투표 직전까지 만약에 단일화 또 안 됐다 그러면 일단은 투표용지 인쇄가 됐으므로 물론 재외동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직 후니까 재외동법 지금 막 뭐 그나마 이 4년 전에 5년 전이나 4년 전 그러니까 지선이나 총선보다 훨씬 지금 뭐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들 정말 5시간에 걸쳐서 막 비행기 타고 오고 이 투표를 위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오신 분들이 투표를 찍었는데 나중에 단일화가 돼서 내 사표가 표가 돼버린다. 무효표가 됐다. 예. 이거 정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문제 이렇게 사실 당리학적으로 해서 이 유권자의 어떤 그런 그 권리를 없애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제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하다 봐서 그럴까요? 어제 뭐 보면은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 뭐 서로 좀 직접 충돌은 피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들긴 했는데 그렇죠. 일단 1등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는 뭐 어제도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예. 어제 제가 그 TV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승민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 사이에 흐르는 뭔가의 따뜻한 기운들, 훈훈한 느낌. 훈훈한 느낌. 예.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더군다나 뭐 상대의 공약, 정말 좋은 공약입니다. 그걸 저는 뭐 채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들. 그 아마 유승민 후보의 어떤 일자리 칼퇴근법 같은 거, 그거를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당장 저는 입법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유승민 후보가 감사합니다 얘기도 나오고요. 네. 직접적인 공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국방에 대한 것이 약간 이견은 있으나 물론 뭐 결론은 사실 그렇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집합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인 건 아마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없고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단일화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건 지적하셨듯이 홍준표 후보 얘기인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 안 하신다면서요. 홍준표, 안철수 예. 후보에게. 근데 질문했다라는 거죠. 뭐 그 정도로 그 전 토론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각은 그렇게 많이 세우진 않았는데 아마도 그건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보다는 약간 홍준표 후보를 지금 한때 넘어갔다고 평가되고는 보수표를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좀 흡수를 해야 본인이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점들도 조금 염두에 두었던 것 같고요. 네. 이현 김 변호사 예, 그 예. 말씀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안철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점은 좀 미지수가 뭐냐면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난번 토론에서 비판받았던 대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 그러니까 논쟁적인 어떤 이슈를 전부 피해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외교 안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어떤 안철수 후보의 각세우기라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부터 다시 또 전쟁을 벌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전부 다 없애고 뭘 얘기했습니까? 미세먼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연대하려는 어떤 후보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쟁적인 이슈를 통해서 자신이 3차 토론 때 나타났던 그런 허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자. 그러니까 미세먼지 부분은 사실은 이게 논쟁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예. 부분이에요. 그걸 하니까 전부 다 어떤 뭐 반론도 없고 그래서 전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물론 그게 외교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미세먼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좀 쫓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토론에서 뭔가 토론 끝나고 지지율을 높이려면 토론을 주도하는 이슈를 던지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어제는 비춰줄 수밖에 선방하는 없죠. 방어하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어저께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크지 않았다 기억에서 남지 않았다 이게 네. 또 하나의 어떤 이 안철수 후보의 전략 미스가 아니냐 하는 거죠.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요 묘한 분위기 지금 차현주 앵커가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준비가 되면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어제 170분간 가장 길었던 어떤 토론이었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 어제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와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다가 귀족노조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 귀족 노조가 몇 %겠습니까? 한 3% 되죠. 그렇죠. 어쨌든 민주노총, 그런데 대기업 노조가 대부분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 1, 2%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조입니까? 안 그러면 재벌입니까? 재벌이 재벌 문제가 개혁 아니고.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줄곧 그렇게 노조만 탓합니까? 실제로 참으로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민주노총간에 3년을 싸워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정상화 시켰어요. 응? 내가 한번 이겨봤어요. 그 사람들 폐악 때문에 경남도도 그 진주 어려움도 운영이 안 됐어요. 참으로 딱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 자리를 막 바꾸고 싶네요. 제가. 자, 노조 대표들하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귀족노조, 전교조, 자 이런 단체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난 토론에서도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메시지가 분명한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홍준표 후보를 돌아보면 3차 후보 때가 결정적인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터진 뭐 그런 네. 사적인 그런 그 문제들, 그것이 이제 여성계라든지 혹은 진보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진보 단체에서 봤을 때는, 시민 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심상정 후보도 이렇게 난 사퇴하라, 나는 토론 안 하겠다, 이런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위축되지 않나. 또 이제 4차 토론 때 어떻게 되지 그랬는데 완벽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귀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존재감이 사실 이번 4차 토론에서 굉장히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토론하는 상대방 후보들도 무리 없이 그 토론을 받아들여줬고 또 홍준표 후보 결정적인 고비고비마다 사실은 어떤 이슈를 닫는, 이슈를 마지막으로 그런 정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보여졌어요. 아까 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네. 기족노조라든지 혹은 뭐 우파, 좌파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온 부분들인데 저는 아쉬웠던 게 문재인 후보죠.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다면 그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와서 홍준표 후보의 이런 어떤 이 모든 것은 노조 때문이다라는 논리, 이 논리를 확실하게 어떻게 이렇게 논리의 허점을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데 언제나 문제 제기하고서는 마지막에 어떤 말이 네. 이거예요. 참 딱하시네요. 이것이 어쨌든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결론이 낼 수 없는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일관된 모습, 그것이 제가 옳다 그르다 또는 제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일관된 모습을 이렇게 분쇄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딱한 이야기다. 자,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자리를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합니다. 아무래도 귀족 노조에 대한 강성 노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가장 좀 거슬리는 사람은 심상정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 건 아닐까 싶어요. 문재인 후보를 조금 약간 거들어주고 싶다 예.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기 그 자리가 심상정 후보 자리 자체가 홍준표 후보 옆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지고 싶다. 당신은 나는 당신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론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예. 심상정 후보가 저기 문재인 후보의 백기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의 심상정 후보의 태도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모든 비판들을 감안한 태도들. 그러니까 네. 1, 2차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저기 그 당원들 뭐 탈당하고 뭐 문자 메시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3차 때는 오히려 너무나 이제 문재인 후보를 편을 들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 편을 들다가도 그 편을 드는 게 직접적인 편을 든다기보다 문재인 후보의 가장 상대 적수인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를 가장 공격을 많이 했던 유승민 후보에게 집중 공격하므로써 네. 문재인 후보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또 후반부에 가서는 문재인 후보를 또 집중적인 공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심상정 후보는 어제 이제 토론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본인에 대한 어떤 전혀 상반되는 비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마 감안을 한
그런 뭐 태도가 아니었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뭐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로부터 버릇없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보-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뭐 조수에 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또 거짓말을 홍준표 한다고.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어떻게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을 갖다 얼마나 물어보는 억압을 것도 하겠나. 아니고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그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네. 홍준표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어옵니다. 어제는 급기야 수사 기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 이런 게 있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발끈해서 이보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만 나오면 사실 양측이죠. 감정이 조금 예. 격해야 되는 거죠. 아마 저것은 홍준표 후보의 아마 고도의 전략일 건데 이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후보가 어제 저는 토론을 자체를 평가를 하면 토론 자체를 가장 잘한 사람은 역시 유승민 후보인데 이 토론으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저는 홍준표 후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목표는 명확하거든요. 보수층을 결집시킨다. 집토끼들을 그렇죠. 결집시킨다. 예. 그러니까 던진 메시지가 뭐 통진당 얘기도 농담처럼 나왔죠. 그 다음에 동성애, 전술핵, 귀족노조 이게 전형적인 강성 보수층들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일관되게 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제 640만 달러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이란 표현까지 씁니다. 이건 왜 썼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그 반대에는 강성 어떤 그 보수들 결집시킨 하나 있고 이 얘기인 거죠. 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족들 문제가 돼서 그렇게까지 비극이 왔어. 노무현 대통령 돈 안 받았다고 하는데 가족은 받았잖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받았니? 가족도 하나 최순실이 받았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도 좀 기소되고 탄핵 있지만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 얘기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꺼내서 집토끼들을 아마 결집시키려는 얘기가 아니겠나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서 이제 뭐 이거 허위 사실이면 차트여서 얘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인지 진실인지 팩트 체크 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것을 뭐 허위 사실 공표로 고소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진실을 밝히기 예. 위해선 그 수사 기록 열어야 됩니다. 예. 그 열지 않는 이상 정치 공방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 공방 계속되면 누가 좋죠? 홍준표 후보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홍준표 후보는 그 수까지 앞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아마 저 얘기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네. 봐요. 예, 어쨌든 이 민감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니까 이제 이보세요 이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버릇없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사실 어제 처음 알았는데 예, 문재인 후보가 더 나이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인터넷에서 댓글이 가장 이게 문재인 나이라는 예. 검색어가 오를 실시간 정도로 검색어에 올라왔었죠. 사실 이제 그 나이는 1년 차이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더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논쟁을 할 때 논리적으로 가다가 언제나 버릇 얘기 나오고 그럼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예. 그 전에 했던 내용이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저께 진행자가 바로 개입을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분위기를 시켰고 다행스럽게 이게 더 이렇게 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화되지는 않았는데 김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4차 토론, 5차 토론에서도 어차피 지금 양쪽 다 증거라고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도 내가 입회한 변호사라서 끝난 다음에 내가 다 얘기했다. 내가 얘기해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저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사실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입회한 당사자가 내가 지금 입회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그거를 공박하지 않았어요. 공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가 만약에 제기가 되면 그게 공박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런 참 비운의 어떤 사건이 있어서 공소 자체가 안 됐거든요.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어떤 공방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기록에 의한 그냥 기록의 공개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증거로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공방은 끝이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죠. 대선 전 답이 있을 수 없는 공방만 계속될 것이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근데 질문이 집중돼서일까요? 문재인 후보 어제 그 질문에 답변하는 이 방식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책본부장하고 얘기를 하라든가 다음 토론 때 얘기하자 이렇게 넘긴다든가 이런 모습이 이제 곳곳에서 보였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말, 생각에는 제가 우리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자,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예,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우리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이 문제는 다음 이 정책 토론으로 약간 미루고요. 예. 우리 그 홍준표 후보님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대통령이 되시면 무슨 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죠. 유승민 후보께서 국방위원장 할 때 뭘 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돌리거나 역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질문은 확실한 뭐 대답을 원하는데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이렇게 몇 번 좀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제 TV 토론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사람은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봤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는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봤습니다. 왜?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권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 대통령이라는 시각을 기준을 가지고 제가 좀 엄격한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를 일단 1등 들여다봤는데 후보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시각을 보셨다. 이 예, 말씀이신 1등 후보니까요. 거죠. 예.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5월 10일부터 당선되면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국정 철학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디테일에도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는 상대 후보들의 그것이 뭐 정치공학적인 정책적인 것이든 아니면 일부러 네거티브적인 것이든 어떤 논리적인 질문에 논리적인 답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마지막에 보셨던 부분들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도 내놓지 않았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방위원장 오래 하셨죠? 이렇게 역질문하거든요. 그것이 토론 방식으로서 1등 후보기 때문에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전략일 수는 있겠으나 가장 청와대 입성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나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본부장 얘기는요. 예. 저는 사실 어제 전에는 3차 TV 토론 때까지는 뭐 발언이든 질문이든 답변이든 최악의 질문 또는 답변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예. 제가 MB 안 바탕입니까? 저는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2등으로 내렸습니다. 1등은 정책본부장에 물어보세요라는 거죠. 어제 그렇죠. 이 발언이 그만큼 상대 후보가 어떤 예. 복지 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재정이 안 좋으니 재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하기는커녕 나는 모기로 했으니까 당신 말이야 뭐 집에 가서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는 얘기는 두 가지인 거죠. 토론의 태도 오만함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라는 것을 나타낸 걸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쉽죠. 많이 아쉬운 게 예.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를 왜 보냐면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봐라라고 한다면 그 정책집 뭐 매니페스토에 지금 낸 그 자료집 보면 돼요. 국민들도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보면서도 사실 토론회를 왜 보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화두는 뭐죠? 소통, 그다음에 공존, 그다음에 배려.
이 리더십을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왜 비판하죠? 소통이 없었다, 배려가 없었다, 공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한테 비판적인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비판하거나 혹은 참모들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네. 물어볼 때 사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배려하고 소통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사실 계속 이렇게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이 3차 토론회까지 계속 질문을 똑같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국민들은 4차 토론부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시청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친절하게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질문이 나한테 몰리고 지금 워낙 그 지지율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방어만 해도 된다 이런 전략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 얘기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후보들 간의 대립각 어제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어제 토론회는 또 뭐 얼굴을 마주봐서일까요? 웃음이 터져 나오거나 또 이전 토론보다는 조금 훈훈해진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4차 TV 토론회 이모저모를 차연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네거티브 공세, 지친다는 유권자의 반응을 의식했을까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지적됐던 문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눈을 안 맞췄던 후보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가 하면 후보들이 서로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오늘 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안보 문제를 놓고는 격론을 벌이던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돌발 노동금지, 칼퇴근 공약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뜻을 같이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칼퇴근, 돌발 노동 금지, 초과 근로 시간의 단축.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연간 초과 근로 시간을 프랑스는 한 220시간 단축시키는데 우리는 제가 법안 냈는데 한 250시간이나 300시간 정도로 단축시키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솔직히 유승민 후보님 칼퇴근 그 공약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돌발 노동 금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제 공약은 다 동의합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문 의원님한테. 저 심상정 공약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도 좀. 심 후보님도 상당히 동의를 하셨어요. 저도 칼퇴근법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네, 또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아까 미세먼지를 중국과 외교할 때 대통령 어젠다로 하자고 제가 유 후보께 말씀드렸고 동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세 후보들도 다 아마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막말 논란이 일었던 홍 후보. 어제는 적당한 입담으로 경직된 토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편안하게 해주네요. 세워놓고 벌 쓰는 것도 아니고. 밤새 해도 됩니까? 밤새? 말씀드릴까요? 네, 사장님이시잖아요. 내 집에 갈 테니까 나는 알아서. 예. 난 집에 갈 거요. 네, 저렇게 뭐 웃음도 터져 나오고요. 나는 집에 갈 거니까 토론해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서로 간의 공약도 좀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자,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네, 진행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 진행자가 적절하게 개입했다. 뭐 일부에서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토론 때 너무 방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핵심적인 어떤 주제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적절한 개입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뭐 6분 정도였던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4차 토론, 5차 토론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네. 5명이 지금 집중적으로 어떤 토론을 하는데 3시간 내에 2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력 후보들로 압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토론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웃음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게 아마 그 자리한 방청객들이 여러 가지 예. 반응에 좀 리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화기애애해진 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예. 방청객들도 있고 중간에 뭐 광고 들어가는 시간에 진행자가 방청객들한테 10초 드릴 테니까 스트레칭 좀 하세요. 힘드시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조금 뭐랄까 좀 덜 경직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각 후보들도 조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 물론 유권자의 눈에는 아직은 딱 성에 차지는 않지만 이전에 있었던 토론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워낙 후보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각자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조심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괜히 상대 후보에게 인신공격이라든지 네거티브 했다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좀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1, 2, 3차 때 토론을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사실 인신공격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공격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인신공격보다는 좀 정책적인 측면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좀 수준 높고 그래도 좀 재밌는 토론이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말랑한 질문도 있었는데 닮고 싶은 위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 둘 다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예. 아까 그 김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후보는 정말 일관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혹은 포지셔니까 그 포지셔닝이 뚜렷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굳이 한 이유가 네. 사실은 정말 집결해야 된다. 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출했으니까 전부 이제 돌아오라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처음부터 담은 끝까지 이 모든 메시지를 부분에서 던졌다는 거죠. 농담을 하는 부분이나 예. 혹은 뭐 입담을 하는 부분 또 공격하는 부분 모든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그 배치를 하는 것 그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정도전과 정약용을 예. 뭐 한 것 갖고도 이제 사실 말이 많죠. 그러니까 말이 많다기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어떤 정도전 얘기는 사실 왕권이냐 아니면 신권이냐 이 얘기도 되지만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협치로서 정도전은 사실 협치를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왕에 집중되는 대통령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협치로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뭐 됐다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인물을 꼽았다라는 또 총평이 있고요. 예, 이렇게 정도전을 담고 싶다는 심상정 후보 어제 안철수 후보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는데요. 운동권 누나에게 혼난 전교 1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안철수 저격수로 나선 심상정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기업들 특혜 주고 지원해 줬는데 일자리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후보님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그렇다 대주주라고 포괄임금제를 채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계속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주주가 자, 예. 경영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포괄임금제를 지금 그 채택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 사실입니까? 제가 경영에서 손뗀 지 오래됐습니다. 그 말로는 못 이겨요. 네, 항상 마침표는 홍준표 후보가 찍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심상정 후보를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심상정 후보 계속
사장님 마인드다. 그 사람이 없다 정책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1, 2, 3, 4차 토론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측면은 뭐냐면 예. 심상정 후보의 정책과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심상정 후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소신과 논거들이 좀 뚜렷하다, 일관성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저도 뭐 심상정 후보 얘기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어떤 지적들을 하거든요. 사람, 노동 이것들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가 출신의 안철수 후보와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옹호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반대되는 입장에 쓰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두 후보가 나름대로 설전을 펼쳤는데 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답은 나올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기업을 보는 시각이 심상정 후보는 어떠한지 안철수 후보는 어떠한지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양쪽 후보에게 모두 저는 득이 됐던 설전이었다고 봅니다. 예.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심상정 후보는 또 안 후보의 부인이죠. 김미경 교수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두고 또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논문 이렇게 그 자료 검색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안 후보님도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서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이건 안 후보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 아내가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외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은 김미경 교수한테 그리고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저도 같은 우리 이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도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심상정 후보 뭐 부인 김미경 교수의 문제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뭐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어제 계속했습니다. 네. 자, 사실 3차 토론에서 너무 네거티브가 심했다라는 비판 때문에 어제 토론은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까지는 가긴 갔는데 문제는 이제 심상정 후보 확실히 안철수 후보에게 작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거티브, 그러니까 사적인 의혹과 관련한 네거티브는 유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후보의 어제 사실 돼지 흥분제 얘기도 안 나왔었거든요. 네, 대중 문제 얘기 안 나왔고 또 문 후보의 뭐 아들 얘기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심상정 후보도 그걸 의식했는지 내 입으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뭐 이런 전제를 달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앞에 부분은 안랩과 관련한 부분은 포괄 임금제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어떤 문제 제기가 또 이렇게 안랩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아직도 그렇게 임금을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뭉뚱그려서 받는 그런 기업체들에 대한 경종 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었는데 뭐 굳이 전체적으로 네거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안철수 후보만의 그런 네거티브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끄집어냈다. 이게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비판들을 내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너무 도와준다 이런 비판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루 비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죠. 질문 자체가 좀 튀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어제 저것을 보면서 3차 TV 토론 연장선상에서 봤는데 3차 TV 토론에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갑철수냐 MB 아바타가 최악의 질문이라고 어제 전에는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게 3차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내 문제랑 당신 아들 문제를 국회에서 검증하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나는 충분히 해명했으니까 안 후보 알아서 해명하세요 하고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공방에서 안철수 후보는 얻는 것도 없이 상처만 얻은 겁니다. 사실은 돌아가서 3차 TV 토론을 복귀하면서 캠프에서 그런 조언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꺼내지 말고 문제가 나면 이렇게 대응을 하라. 그런데 어제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물론 3차 때보다 좀 나아졌죠. 왜냐하면 어쨌든 심 후보가 저것을 주장을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우리 아내가 사과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때 심 후보가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사과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아내의 사과에 같은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예. 했거든요. 심 후보가 계속 묻습니다. 왜 사과 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또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아내는 제 일을 도와주다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아내가 어쨌든 무리를 일으켰다고 하면 사정은 이러하지만 아내도 그때 사과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끊고 지나갔어야 된다. 네. 그러면 끊었다고 해서 뭐 포털 댓글에 안철수 사과, 안철수 잘못, 안철수 갑질 이런 것이 뜨겠습니까? 유권자 관심 없거든요. 아, 안철수 후보가 쿨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구나. 이게 남는 것인데 어제는 계속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공방만 길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아직까지 정부적인 감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극히 떨어진다. 저는 어제 저 공방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뭐 토론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됐었는데 뭐 저렇게 다른 때보다는 네거티브가 적긴 했습니다만 곳곳에 또 이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토론 이후에 계속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문재인 동성애 자, 이 단어가 떴습니다. 동성애 이 부분이 떴는데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오간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동성애는 이제 반대한다고 하셨죠. 동성혼 합법할 생각 없습니다. 합법화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했죠. 차별은 반대합니다. 차별은 반대하다니. 예.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즈가 14,000명 이상 에이즈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의 성적인 지향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게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하는 예. 법입니다. 아니, 자. 그 차이를 잘 모릅니까?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자, 일단 심상정 후보가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이 토론이 뭐 일단락이 됐는데 일단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는 아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게 미국 대선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공화당과 그 민주당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미국의 전통적으로 동성애 인정 문제, 그 다음에 낙태, 그 다음에 총기 규제 요 세 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총은 당연히 그렇고요. 동성애와 낙태 문제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쟁점이 된 적 거의 없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아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준표 후보의 아마 노림수였을 거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사실 보수 세력들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 대부분 많이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보수층을 크게 이루고 있는 한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보수라는 걸 감안을 하면 보수 후보가 사실은 동성애 찬성하다 얘기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는 역시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로 동성애를 꺼낸 건데 어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저는 잘 선방했다고 봐요. 물론 뭐 심상정 후보는 야 진보로 지향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는 동성애 찬성합니다. 얘기 못합니다. 네. 그건 현실입니다. 잘못됐다면 그건 기독교계 전부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홍준표 후보도 나름대로 노림수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고 문재인 후보도 잘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리고 예. 역시 심상정 후보도 본인의 진보 정치로서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인터넷에서는 실망했다라는 진보 쪽 그런 그 지지자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게 가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해득실만 제가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층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냐면 심상정은 내가 찍어주고 싶은데 사실은 정권 교체 때문에 문재인을 이번엔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단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어떤 지금까지의 스탠스 토론을 쭉 보면서 그래 진보 가치는 중요해 몇 %가 되든 내가 찍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 어저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고민했던 일단의 층들이 그래 나는 이번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진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한 편은 기꺼이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한 층들이 몇 %라도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문재인 후보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지금 40%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5년 전에는 48%대예요. 이 8%포인트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정희 후보의 통진당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진보적 가치까지도 선거 연대를 통해서 탁탁 전부 다 결집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한 3%대에서 만약에 더 늘어난다. 5%대까지 만약에 결심이 된다 그러면 이 5%대는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단일화라든지 여타 네. 후보들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퍼센티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중도가 봤을 때는 문재인 괜찮은데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라고 하지만 중도 보수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는 예.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그 지지율 변화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한국일보 최근 조사인데 이제 어제 TV 토론은 반영이 안 됐고요. 세 번 TV 토론은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을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홍준표 후보 10%대로 올라왔고요. 심상정 후보가 지금 8%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는 것들은요. 예. 그 보수의 결집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 대선을 제대로 조직까지 풀가동해서 치를 수 있는 당은 딱 두 당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세가 가장 세고 의원들도 많고 대선도 많이 치러보고 그래서 스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닥 조직이 풀가동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런 의미라면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세를 탈 거로 보고 예. 심상정 후보의 저 선전은 이런 측면이에요. 아까 이제 이종건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저는 하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진보 정당이 이번 대선에서 역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차지할 수 있다. 왜? 이전에 진보 정당, 저 심상정 후보나 예를 들어 권영규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대선 투표장 가서는 흔들립니다. 왜? 전략적 투표라는 거죠. 예. 내가 권영규 후보를 지지하고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렇게 찍었다가 보수 쪽이 당선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번엔 그럼 민주당 쪽 계열 후보를 찍어주자. 전략적 투표, 일종의 단일화인 거죠. 그런 투표 형태를 많이 보였는데 이번은 사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 봐서 이미 운동장 기울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차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심상정 후보를 찍어도 우리 보수 쪽으로 정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네. 보면 본인들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심상정 후보의 표가 많이 갈 것이고 이건 아마 마치 2007년 대선 때 이미 승부가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당시 후보의 네. 차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경 보수 후보들이 이회창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갔어요. 네. 아마 그건과 같은 흐름이죠. 그때도 아마 만약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면 이회창 후보를 찍었던 표들이 이명박 후보로 많이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에 심상정 후보는 아마 굉장한 많은 득표를 기대를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 5명이 모두 다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심상정 후보에게 가는 표는 많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TV 토론 이후에 또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이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또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